이번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다급하게 재촉을 합니다. 특히 이제 66.2%가 아는 사람, 친척, 지인이 사기를 치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정보를 정확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뭐 급히 어디 가려 그러면은 갑자기 뭐 나타나 가지고 지가 급하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 달라 그러거든요. 대학 교수분이 있는데요. 그게 기존에 이제 한 2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좀 이자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이자를 낮출까 그랬는데 어떻게 이분의 그 대출을 받은 그 은행 정보까지 다 정확히 알고서 이렇게 연락이 와 가지고 이거를 갈아타기를 해 준다. 더 싼 이자 대출금으로 갈아타기를 해 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까지 기존에 그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에 고민이 이제 '이자를 어떻게 낮출까.' 했는데 이걸 낮춰 준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갚아라." 그래 가지고 막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인제 돈을 보내줬죠. 은행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근데 보내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행 직원이 돈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보이스피싱임을 알았죠. 그래서 이게 시간을 딱 정해요. 뭐 오늘 뭐 오후까지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시간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아주 그 다급하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재촉할 경우는 그 사람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되고요. 항상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단 목적이 달성되면 차일피일 미룹니다. 오후 2시에 줄게.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줄게. 그래서 전화하면은 회의 중이라고 돼 있고요. 이따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는 게 제가 옛날에 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근무할 때 거기는 이제 금액이 많거나 악성 사기 사건을 주로 하는 데인데요. 10억 원을 빌려갔습니다. 계속 오늘 줄게, 내일 줄게 미루면서 11년째 가서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딱 봤더니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자기가 바보같이 살았다는 걸 한탄하면서 앞으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절대로 이제 앞으로 돈을 안 빌려준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4년 뒤에 이 사기꾼이 다시 나타나서 이번 시행사업은 진짜거든. 그래서 4억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억 원까지 갚을게. 이렇게 했더니 또 며칠을 고민하다가 또 돈을 또 빌려줬습니다. 여전히 돈을 안 갚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미루면 이건 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속히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장밋빛 미래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격적 고수익 보장만, 우리가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수익이 나는 것만 얘기합니다.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원금이 다 없어져도 그 사업을 하다 잘못해서 원금이 다 날아가도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게 투자거든요. 이제 빌려주는 거는 원금 회수가 전제가 돼 있고요. 근데 투자를 하면서 어떤 그 손실이 어떻게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사기꾼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걸 원금 보장을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0%는 보장 못 해줘도 한 50% 해줄게 이렇게 협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원금 보장, 그 다음에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항상 그 두 가지만 염두에 두면은 원금을 그래도 떼일 그런 확률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데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말로, 그리고 뭐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쓰자 그러면 마지못해 쓰면서도 정작 중요한 데 가서는 추상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건 해결에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현직 검사 때 이 사기꾼이 이제 피해자하고 그 계약서를 썼는데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사기꾼한테 당신이 이런 계약서를 썼는데 이대로라면 사기가 맞지 않느냐 야단을 쳤더니 하는 얘기가 검사님 저 이런 계약서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썼다는 증거를 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제서야 계약서를 봤더니 전부 다 컴퓨터로 출력이 돼 있고 또 대피사 지인이 찍혀 있고 이 사람이 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중요한 부분은 자필을 받아야 돼요. 금액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도장도 좋지만은 무인을 찍어야죠. 그래서 이 지장을 찍으면 그 계약서 내용을 증명하는데 지장이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증을 써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화를 내는 그런 설명은 안 해주고요. 자꾸 인간관계, 그동안 우리가 잘 지내왔던 그리고 이 사기꾼이 나한테 잘해줬던 걸 들먹이면서 얼마 안 되는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써달라고 한다. 야, 이거 나를 못 믿는 사람한테는 난 절대로 도움을 안 준다든지 뭐 굉장히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건 돈을 떼먹겠다는 그런 신호니까 차용증을 안 써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테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차용증은 써달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안 됐지만은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입금증이 있다. 그러면 입금증 하나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빌려줬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입금증만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분을 만났는데요. 자기 이제 언니한테 9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뭐 자매지간이니까 차용증을 안 받았죠. 해주고 약속된 날에 돈을 안 갚길래 언니 왜 돈 안 갚아? 그랬더니 난 너한테 빌린 적 없어. 그제서야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돈을 돌려달라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9천만 원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졌어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줬다는 거에 대한 증거는 원고가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럼 입금증이고 증거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입금증은 돈이 상대방한테 건네갔다는 거에 대한 증거일 뿐이지 이게 그냥 빌려줬는지 그냥 줬는지 뭐 투자인지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증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꼭 차용증을 받든지, 차용증 받을 상황이 아니면 뭐 카톡이라도 주고받아서 꼭 빌려간 게 맞다는 거에 대한 어떤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내가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뭐 1년 뒤에 이제 갚기로 한 날짜에 만나서 이제 돈을 이렇게 갚는데, 그것도 이제 현금으로 사기꾼이 이제 갚으라 그래요. 그럼 현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져왔다. 주면서 사기꾼이 뭐라 그러냐면, 난 또 전에 써줬던 차용증 회수해야 되잖아요. 아, 차용증 주세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아, 저 차용증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 사건에서 차용증을 돌려주지 않음을 근거로 해서 빌려준 돈 돌려달라고 소송 걸어온 실제 사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돈하고 내가 써줬던 차용증하고 교환을 해야 됩니다. 현금 인수증을 다시 그 자리에서 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기꾼의 그 다음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잘하고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제가 현직 검사 때 수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야, 이 정도 이렇게 내 증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추궁하면은 꼼짝 못 하겠지 했는데 또 말을 막 돌리면서 그냥 또 막 답이 막 나옵니다. 말을 되게 잘해요. 특히 전청조 사건인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전청조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계속 듣다 보면은 진짜 같대요. 물론 뭐 사기꾼이 이제 뭐 머리가 조금 좁은 점도 있지만 처음에는 약간 어리버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조사를 받고 막 하다 보니까 훈련돼 가지고 말을 굉장히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기 피해 금액이 고소하기 아주 애매할 정도로 적은 금액. 그러니까는 금액이 아예 많으면은 아예 고소를 하는데, 금액이 적으면 이거 고소장 쓰는데도 스트레스 받지, 또 고소를 하면은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데 또 힘들지, 또 부인하면은 대질을 해야지,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그냥 아유,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할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기꾼이 한 명당 500만 원씩 10명을 상대로 사기치면 5천만 원 되잖아요.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어쨌든 그런 애매한 금액을 사기를 치는데요. 대검 그 범죄 분석이라는 거기 책자에 보면은 2022년도에 사기 피해 금액, 그 1,000만 원 이하인 사기 사건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 65.6%가 1,0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 사건 10건 중에서 7건은 1,000만 원 이하 사건이에요. 굉장히 피해 금액이 적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현직 검사 때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500만 원 사기를 쳤어요. 근데 이걸 그 부장검사가 사기를 당했죠. 내가 아는 후배인데요. 사법연수원 교수할 때 그 사법시험 출제에 들어갔던 그 후배인데, 거기에서 이제 대학 교수 한 분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학교 선배예요.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그렇게 헤어졌는데 한 6개월 뒤에 그분이 중국에서 전화가 왔죠. 갑자기 돈이 500만 원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 보내줬는데요.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할까, 뭐 학교에도 연락해도 돈 안 받고 막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부장검사 부인이 그걸 알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당신 요새 혈색이 안 좋다.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여보, 그럼 내가 이 돈 내가 받아서 내가 다 써도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부장검사 부인이 돈을 받아냈습니다. 너무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이분이 어떻게 받아냈냐 하면은 그 대학교에 이제 그 새학기 커리큘럼을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학교 들어가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달 며칠 아침 9시에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 이제 조교나 이렇게 통해가 그 휴대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돈 빌려줬는데 왜 안 갚으세요? 그러면서 교수님 강의가 몇 월 며칠 날 아침 몇 시에 시작되네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었더니 바로 그러면서 계좌번호까지 이제 보냈죠. 그랬더니 돈이 바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돈을 안 갚는 사람의 어떤 약점을 잡아서 돈을 받아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분이 이제 9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꾼이 그 돈을 갚을 테니까 고소를 취소해 달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소해 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이분과 같은 피해자들이 한 10명이 돼요. 그래서 괘씸해 가지고 고소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일이 있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 사례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 처음부터 고소 취소할 생각이 없이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건 사기죄가 되거든요. 이분이 900만 원 돌려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자기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기망, 속여서 자기 권리를 행사했으면 사기죄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돈을 돌려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괘씸해서 그랬다. 이랬을 경우는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속여서 받은 건 아니니까. 마음이 변심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기꾼 특징이 뭐냐면은 물어보는 말에 즉답을 안 해요. 말을 빙빙 돌려요. 심지어 제가 현직 검사 때 이래 해서 당신이 피해자한테 돈을 이렇게 가져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답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부터 뭐 얘기가 한 10분 동안 장하게 말을 빙빙빙 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내가 무슨 질문을 했지? 이런 착오에 빠질 정도로 이 사기꾼들은 말을 막 빙빙빙 즉답을 회피하면서 이제 대답할 거를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기꾼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